자, 그 첫 시간인데 29차시라서 많이 당황했죠. 여기 이제 그 앞선 차시들도 제가 그 수업 준비를 미리 좀 해놔가지고 이게 요 정도면은 이제 29차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 마지막 단원이라 당황했죠. 로마자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그것도 두 번째 중단원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1학기 때 저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역학을 이해하려면 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이제 교과서에는 없지만 시험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충이라고 붙었죠. 예. 그래서 오늘은 보충 A라고 해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역학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들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목표는 변이 속도, 가속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면 그것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물리량들은 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치하고 관련된 이제 물리량들을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동거리는 물체의 위치가 변화할 때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자,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의 예시로 들 예시인데요. 자, 어떤 물체가 처음에 여기 있었다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3m인 위치입니다. 여기 이 순간을 처음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시각으로 치면 2초예요. 그래서 2초인 순간 여기 있다가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6초일 때 여기서 멈춰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8초일 때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8초일 때를 나중이라고 임의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2초에서 8초 사이 이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인데 그거는 1, 2, 3, 4, 5, 6, 7, 8, 9m죠. 네. 이게 이제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로 오른쪽에서는 9m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유낙하했네요.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위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로 변이가 있는데요. 변이는 정의가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위치 변화량 줄여서 위변이라고 하면 뭔가 똥 같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변이라고 한다라고 몇 년간 수업을 했었는데 문득 의문이 드는 게 그게 맞는지는 팩트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물리학에서 이제 변화량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할 텐데요. 이 변화량이란 말이 붙으면 요 앞에 있는 물리량의 나중값 빼기 처음값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풀어서 쓰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학에서 많이 해본 거예요. 결국에 그 수직선상에서 두 좌표를 서로 빼는 거죠. 빼는 건데 그러면 일단 부호는 두 가지가 나와요.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이 변이에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그 변이의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상에서 두 점의 좌표를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죠? 두 점 사이에 거리죠,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변이의 크기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면 되는데, 그것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2초일 때가 처음, 8초일 때가 나중입니다. 그러면 얘 정의대로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때 나중은 8초예요. 8초일 때 위치는 플러스 2죠. 요게 나중 위치입니다. 나중 위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위치는 2초일 때 위치예요. 2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요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5m죠. 그럼 직선 거리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1, 2, 3, 4, 5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변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 절대값을 취하기 전에 부호를 보면 플러스죠. 그 말은 얘가 위치가 바뀌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나중 위치가 플러스 x 방향에 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의 방향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통 부호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다 라고 이제 한번 화살표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크기도 차이가 있지만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거든요. 근데 변이는 방향도 포함하는 물리량이다 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은연중에 우리가 단위를 계속 쓰고 있었죠. 단위는 미터입니다. 여러분 반이 7번째 반인데요. 앞에 6반을 제가 잘못 알려줬어요. 그 적도에서 극지방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1m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위를 잘못 했는데 1000만 미터거든요. 1000만 미터. 1000만 미터면 10,000km예요. 1000km. 내가 제가 모르고 1000만 킬로미터라 해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1000배 크게 만들어 버렸는데 적도 부분에서 적도에서 극지방까지를 이제 1000만 미터, 킬로미터로 치면은 10,000km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나눈 게 1m의 정의인데 지구의 둘레가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빛이 특정 시간 동안에 간 거리로 1m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구의 둘레는 대략 4만 킬로미터, 미터로 치면은 이제 4천만 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못 올려가지고 오늘 좀 바꿔서 올려놔야 되겠다, 진짜. 틀리면 쪽팔린다는 표현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한 개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B로 물체가 운동하는데 경로 1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하고 경로 2를 따라 운동하는 경우, 경로 3을 따라 운동하는 경우 각각 이동 거리는 파란색 선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변이는 다 똑같죠. 그냥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니까 변이는 주황색 화살표가 되고 크기가 요 길이, 방향이 요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이해할 때 이동 거리와 변이만 안다고 해서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물체의 운동을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라는 정보와 함께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것까지 알아야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물체의 운동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체 위치가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으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은 정의가 시간분의 혹은 걸린 시간분의 혹은 단위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반면에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줄여서 변이죠. 근데 둘은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력은 영어로 치면 스피드이고요. 속도는 벨로시티입니다. 네, 차이가 있는데 우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죠. 그래서 거리의 단위 나누기 시간의 단위에서 미터 퍼 초라고 읽기도 하고 미터 퍼 세컨드라고 읽기도 하고, 근데 저는 주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줄여서 있습니다. 자, 얘 둘은요 일단 큰 차이점이요. 이동거리 변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방향이 없죠. 근데 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시간도 방향이 없습니다. 예, 방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모든 것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크기만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력도 크기만 있는 거죠. 예, 속력도 크기만 있는데 얘는요 좀 변이가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얘도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은 변이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이 방향이라는 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에 운동하는 방향이거든요. 위치가 바뀌는 게 운동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동 방향은 곧 변이 방향하고 같고요. 변이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 요거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하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될 때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변이 방향, 속도 방향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속력과 속도의 정의에서 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속력, 그냥 속도라고 하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력, 속도라고 하면 순간 속력,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분에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속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은 그 속도계가 있잖아요. 속력계. 거기에 나타나는 눈금이 그 순간순간 자동차의 속력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속력, 순간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냐면 이 정도입니다.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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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거는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순간에 해당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속도 앞에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아주 짧은 시간 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물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곡선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막 방향을 바꾸면서. 근데 그 0.0000000000001초 동안은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순간만큼은 아주 조금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순간도로 놓고 보면 변이의 크기가 곧 이동거리가 됩니다. 순간도로 놓고 보면요. 따라서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입니다. 그리고 앞에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사실 순간이란 말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순간만 놓고 보면 결국에 모든 물체는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 속도의 크기가 곧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순간이란 말을 생략하고 속도의 크기는 속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도의 방향은 교과서에서는 운동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속력, 속도의 방향을 운동 방향 이렇게 통합과학에서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위치하고 그 순간의 속도를 알면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그 물체의 운동을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에서 이해했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면 그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순간보다 0.00001초 전, 그 순간보다 0.00001초 이후는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는 직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직전과 직후에는 어디에 있을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가 1초 뒤에, 10초 뒤에, 1시간 뒤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갈지는 이걸로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예, 그걸 알려면 이 가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가속도 하기 전에 순간 속력, 순간 속도 말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에 정의 내릴 수 있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요거 먼저 얘기하고 가속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또 얘로 예를 들 겁니다. 예. 자, 2초에서 8초까지는 총 6초가 걸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0.1초도 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2초에서 8초 동안에는 이제 순간 속력, 순간 속도라고 볼 수 없고 평균적인 속력, 평균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평균 속력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예요. 그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의 총 변입니다.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초에서 8초까지 총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시간 변화량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하면 되니까 이때 2에서 8초 동안 총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9m였죠? 네. 자, 그럼 6분의 9, 2분의 3 미터 퍼 세크가 2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평균 속도는요. 시각은 똑같습니다. 2초에서 8초 동안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변이는 나중 위치, 8초일 때 위치 빼기 처음 위치, 2초일 때 위치 마이너스 3이죠. 이러면 6분의 5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가 되었죠. 그러면 요 속도는 플러스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평균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 x 방향, 오른쪽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그 부호가 딱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화살표로 방향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화살표 뭐 공식적인 표현 방법 아닙니다. 부호가 보통 공식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자, 근데 이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려면 가속도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계산 과정을 통합과학원에서 배우지 않지만 어떤 물체의 가속도라는 정보를 알고요. 특정 한 순간만 알면 돼요. 특정 한 순간의 위치와 속도. 근데 가속도는 이제 쭉 알아야 돼요. 모든 순간의 가속도하고 특정 한 순간의 위치와 속도. 요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뉴턴이 창시한 미적분학이라는 수학 도구를 이용해서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턴이 이제 열었던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맞다면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의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입자들의 가속도를 알면 그리고 충분히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6개의 번호가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다라는 게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고요. 이거에 의하면 여러분이 내일 열심히 공부할지 말지 그리고 어느 대학에 합격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언제 죽을지 이런 것도 다 결정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이 세계관인데 다행히도 이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다 결정되어 있어. 근데 다행히도 과학에서조차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제 뉴턴의 이론에서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거의 출발점이 되는 게 이 가속도입니다. 자, 이 가속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속도는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였잖아요. 그럼 가속도는 위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자, 앞에 이제 변화량이란 말이 또 나왔죠?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물리량이 나중값 빼기 처음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가속도. 네. 자, 단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속도 빼기 속도 하면 단위가 속도랑 같죠? 여기서 분자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고요. 걸린 시간은 초죠. 초는 1분의 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얘는 분자 곱하기 분모의 역수 하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라면 물리량을 무한대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뭐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터 퍼 세크 세제곱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정의할 수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딱 가속도까지만 정의 내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까지만 알면 다 알아요. 이까지만 알면 이제 임의의 시간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까지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가속도는요 역시 방향도 있습니다. 속도 변화의 방향이 그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가속도는 앞에 순간이라는 말이 역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이렇게 딱히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러니까 통합과학 1열뿐만 아니라 통합과학 2, 물리학 1, 2에서 배우는 모든 상황은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나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두 순간만 놓고 그 두 순간의 시각 정보와 속도 정보가 있으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자유낙하 운동. 그 예전에 어떤 물리 선생님이 진짜 그랬다 하더라고요. 딱 1학년 과학 시간에 들어와서 공을 하나 탁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중간고사 범위다 하고 이제 수업을 끝냈다는 그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이 자유낙하 운동이 대표적으로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초에서 1초 동안의 정보로 가속도를 구하나, 1초에서 2초 동안의 정보로 가속도를 구하나, 아니면 3초에서 10초 동안의 정보로 가속도를 구하나 다 똑같은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 가속도까지 변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만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예로는 가속도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 2초, 6초, 8초 세 순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속도를 지금 알 수 있는 지점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순간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6초일 때 속도가 0인 건 아는데 2초일 때 속도 정보가 없죠. 그리고 8초일 때 속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운동 가지고는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자유낙하 운동으로 가속도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사과를 0초인 순간에 가만히 놔왔어요. 놔왔더니 0.3초일 때 2.94m/s라는 것을 측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처음으로 잡을게요. 또 0.5초일 때 탁 속도를 재보니까 4.9m/s가 나왔어요. 이걸 나중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두 순간의 시각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죠. 네. 우리는 이미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그러면 이 두 순간을 가지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하면 그게 곧 모든 순간의 가속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간 변화량이에요.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속도는 속도 변화량은 이제 나중 속도 0.5초일 때 속도죠. 4.9m/s. 그다음 처음 속도 0.3초일 때 속도 2.94m/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심심하면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9.8m/s 제곱이 될 겁니다.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0에서 1초 사이의 속도 변화도 9.8m/s고요. 그럼 1초일 때 비해서 2초일 때도 9.8m/s 속도가 증가합니다. 2에서 3초 사이도 9.8m/s 증가하고요. 7에서 8초 사이도 9.8m/s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요. 1초 동안에 9.8m/s 증가하면 2초 동안에 얼마 증가하겠어? 예, 19.6m/s 증가합니다. 그럼 0.5초 동안에는 4.9m/s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 대비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자연학화 운동을 배울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 제목 보세요. 제목 보면 역학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데 왜 이 역이라는 말이 들어왔느냐? 역은 한자어로 힘력자거든요. 이게 왜 역학이냐 하면 아까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속도가 결국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F는 ma.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거든요. F는 ma에서 a가 가속도예요. F가 요 힘입니다. 결국에 그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알면 가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치와 속도는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나머지는 모든 시간에 그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아는 거여서 이게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뉴턴이 남자였기 때문에 힘, 헐 아니죠. 역학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 이제 힘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그 힘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